같아 산산. 배신의 명수 여포. 그는 이직 초기에는 항상 죽은을 아버지로 모시다가 취업 헤드헌터가 딜만 가져오면 바로 배신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단순 배신뿐만 아니라 양아버지 정원킬, 양아버지 동탁킬, 같이 동탁 죽인 세 번째 아버지 왕유는 지분율 안 맞다며 손절. 현대 사이코패스 지수 최고 득점이 예상됩니다. 원소 원술 밑에 객장으로 가지만 약탈을 해서 쫓겨납니다. 유비는 처음에 갈 곳 없던 여포를 받아주지만 여포는 유비를 또 뒤통수 치고 성을 뺐죠. 그러나 당시 여포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190년 유대, 교모, 한복, 원소 주축으로 반동탁 연맹을 만들지만 이후 유대는 평소 맘에 안 들던 교모를 죽입니다. 한복은 동탁 토벌 중에 원소의 군량 보급을 끊습니다. 얼마 후 원소는 한복과 함께 유우를 황제로 추대하나 뒤로는 공손찬과 밀약해서 한복을 자살시킵니다. 193년 공손찬은 유우를 죽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엔 원소가 공손찬을 자살시키죠. 한편 원소 절친 장막은 한복을 보호하면서 원소를 손절하고 조조에 붙었다가 다시 조조 손절치고 여포에 붙습니다. 뒤통수가 극적이다 못해 너무 복잡해서 영화로도 인기 없을 군벌의 실시간 마피아 게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이득을 위한 배신만 난무합니다. 이 현상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으로 적용이 가능한데 두 명의 공범이 다른 취조실에서 신문을 받는 가운데 서로의 자백 여부에 따라 형량이 극과 극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둘 다 침묵하면 모두 징역 1년, 둘 다 상대방의 죄를 불면 모두 징역 3년. 그런데 나는 침묵하고 상대방이 내 죄를 불 때 심각해집니다. 상대방은 풀려나고 나는 무려 징역 10년. 말만 맞추면 둘 다 침묵해서 징역 1년으로 맞겠지만 합의가 안 되니까 둘 다 뒤통수를 치면서 번거롭게 징역 3년을 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지켰다가 호구돼서 10년형 받는 게 너무 빡세기 때문이죠. 후한 말은 이처럼 상대방이 나보다 먼저 뒤통수 치면 내가 당장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리타이어 되는 게임입니다. 물론 장막, 한복, 여포를 보면 뒤통수 치더라도 결국엔 다 느와르 영화 결말처럼 모두 다 죽는 엔딩이지만 적어도 유, 교모 같은 호구처럼 1라운드에 안 죽고 3, 4라운드까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신 게임이 장기화되면 참가자의 최적 선택이 급 달라집니다. 1차 대전 시작할 때 서부전선에서는 독일 프랑스군 간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타났지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사전 합의가 없었는데도 서로의 편의를 봐주게 됩니다. 적군이 서로 사정거리에 있어도 서로 쏘지 않고 쏘더라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게 했죠.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이고 협상도 없지만 먼저 공격받지 않으면 나도 선빵을 안 때리는 호혜주의가 절로 생긴 건데요. 80년대 일리노이대 로버트 엑설로드 교수가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반복하여 참가자들이 포인트를 쌓는 대회를 열었더니 신기하게도 해당 방식이 가장 고득점 전술로 밝혀집니다. 일명 tit-for-tat 전술. 쉽게 말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플레이어는 처음엔 상대방과 협력을 선택하고 그 뒤부터는 상대방의 직전 선택을 따라하면 됩니다. 상대가 협력하면 그 다음에 나도 협력하고 상대가 배신하면 그 다음에 나도 배신. 다만 배신을 보복할 땐 받은 것보다 강도를 높여도 효과적입니다. 일례로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성공했을 때 프랑스군은 그 공격에 3, 4배로 보복하는 사례가 있었죠. 역사 속에서도 1차 대전 초기처럼 사회 전반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언제나 배신만을 선택하는 비열한 들만 남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시대에는 누구 한 명이 tit-for-tat을 쓴다 해도 호구가 될 뿐입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배신만 때리니까요. 그러나 tit-for-tat이 집단의 5%를 차지하는 순간 비열한 대비 이득을 얻으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합니다. 현실적인 세상에서는 협력이 한번 성사되기만 하면 몇 번의 배신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열한의 세상인 후한 말 또한 난세가 장기화되면서 딜 교환을 잘하는 군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중 가장 뛰어난 tit-for-tat의 명수가 바로 조조였습니다. 청주 황건적이 조조의 절친 포신도 죽이고 경문으로 조조를 농락했지만 조조는 황건적이 협상을 받아들이자 그들을 전혀 뒤끝 없이 받아주며 일생의 개인 사병인 청주병으로 맞이하죠. 반대로 도겸의 부장 장계가 조조의 아버지와 동생을 죽일 땐 조조는 전혀 실리가 없는데도 그 동네 일대를 대학살하며 그 어떤 비열한보다 더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장 안 된 본인의 민간인 혈족을 특정하여 죽일 때는 그 동네 전체를 광역으로 몇 배나 세게 보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보이죠. 다만 그 후 똑같이 가족이 죽는 상황에서 조조는 전혀 다르게 대응합니다.
장수와 가후가 조조의 장남 조카와 전의를 죽게 했지만 군대군 간의 정상적인 교전 상황에서 발생한 희생이고 조조 본인도 그 전에 장수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며 그 후에 그들이 즉각 항복한 점을 감안했는지 장수 가후의 두 번째 항복을 받아주고 예우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가족의 죽음에 서주 민간인은 무고하고 장수 가후는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 가후를 살린 선택은 조조가 죽을 때까지 평생 그리워한 정부인에게 내 아들 죽여놓고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하다니 라고 욕먹으며 즉시 이혼당할 정도로 냉정한 티포텟이었죠. 하지만 조조는 객관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티포텟의 제1원칙 협력이든 배반이든 그대로 대갚아라 가이드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웬만하면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고 조조와 가족을 건드리면 무한보복을 당한다는 인식을 주게 합니다. 이런 모습은 수많은 창업 군주들에게도 보입니다. 한고제 유방 또한 진황제가 항복하자 안전을 보장했으며 장수의 반란 의심 혐의가 있어도 용서를 싹싹 빌면 웬만하면 살려줍니다. 하지만 팽성대전에서 항우에게 대패 후 제후들이 유방을 손절할 때는 힘든 상황에도 곧바로 반격해서 배신자를 즉각 처단하죠. 이런 티포텟 유저들이 출현하면 기존의 비열한들은 서서히 자연도태하게 됩니다. 조조가 여포를 잡아서 처형 여부를 고민할 때 유비는 되묻죠. 여포가 정원과 동탁 뒤통수 후린을 잊었냐? 이는 구시대의 티포텟 탑재 안된 비열한 플레이어를 게임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제안으로 느껴집니다. 유비는 누구 밑에도 죽어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타입이고 조조와는 결국 라이벌로 만날 걸 직감했을 것이기에 방금의 말은 향후 조조와 내가 적으로 만나더라도 이 바닥에 비열하는 없애고 게임 플레이하자 같은 느낌으로 들립니다. 인재라고 하면 아들의 원수조차 데려다 쓰는 조조 또한 무려 삼국지 최강장수 여포임에도 유비의 말에 급 공감하며 여포를 바로 처형시키게 되죠. 서기 200년부터는 새로운 게임 랭커 유비와 송권이 공동으로 가장 영리한 티포텟 거래를 하며 조조를 성공적으로 견제하고 포인트를 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220년부터 나타난 5촉의 관계에서 보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느껴집니다. 유비에게 형주 부동산 계약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오나라가 그 보복으로 갑자기 218년 위나라 편으로 붙어서 관우의 북벌에 제동을 건 후 관우를 처형하죠. 이에 분노한 유비가 보복을 시전해 오나라와 이릉대전을 벌이고 패배한 유비는 1년 후 사망에 이릅니다. 유비의 보복 자체는 충분히 정당하고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복은 상대에게 신호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깔끔한 타격이 중요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매우 감정적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개인적 원한에 의한 공격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뼈 아플지 냉정히 생각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표출하는 것이 우선시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공격이 나오고 내 약점만이 노출되기 매우 쉽습니다. 이릉대전 또한 불리한 위치와 전황에서도 합리적인 게임 플랜이나 여러 집단지성을 무시하고 유비 개인의 보복심 자체의 열중에 억지로 시작하게 되다 보니 초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와 병력 구성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을 커버하려고 전선을 매우 길게 가져가다가 육손의 화공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죠. 저는 근데 유비가 육손에 의해 모든 군대를 잃었던 상황 그 이후가 더 재밌어 보입니다. 당시 위나라가 촉은 망했으니 오나라만 털면 되겠구나 싶어 오나라 빈집털이를 시작했는데 유비가 백제성에서 죽어가는 와중에도 어제의 철천지 원수 육손에게 장군이라는 경칭을 쓰며 지원군이 필요 없는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거래의 마스터임을 증명하죠. 이에 육손은 유비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폐하의 군대는 방금 패배하여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으니 섣불리 오시다가는 오히려 피해만 당하실 겁니다. 어제까지 내 자신과 수많은 장수를 죽인 국가 원수임에도 강대한 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서로의 감정을 다스리고 방금 일을 잊은 듯 서로 경어체를 쓰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는 건데요. 그리고 이때 다시 맺어진 오촉 동맹은 이후 40년이 되도록 유지됩니다. 즉 약속 불이행과 보복의 한 사이클이 돌아간 시점에서는 반드시 적절한 화해의 시그널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티포텟의 선순환이 도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플레이어는 무한 보복의 루프를 돌며 세상은 다시 비열한들만이 남는 대혼돈으로 바뀌게 되죠.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무제한 보복이 이루어진 세계대전과 냉전을 50년 겪은 이후 최근 반세기 동안은 세계 각국이 적절한 티포텟을 주고받으며 어느 정도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지만
최근엔 나름대로 천연가스라는 커다란 판을 잘 깔고 98년 국가부도 이후 잃어버린 시간들을 푸틴의 리더십 아래 잘 극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판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공격에 밀리기 시작한 이후 최근 핵무기 드립까지 나오는 등 푸틴 개인의 감정에 의해 불리한 전선에서의 무리수를 꺼내는 인상입니다. 전후 좌우를 보지 않는 독재자 개인의 감정적 대응은 유비의 일릉대전과 같이 개인과 집단을 동시에 파멸시킬 것입니다. 한편 한 명의 빅플레이어가 궁지에 몰릴 때 국제사회 또한 보복의 악순환을 어떻게 맺을지 준비해야 합니다. 러시아 사회 전체를 낙인 찍고 고립시키기보다 빨리 문제 요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다시 러시아를 게임의 플레이어로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대전 이후 독일을 감당 못할 궁지에 몰아놓자 몇 년 후 전 세계가 더 커다란 비극을 맞이했죠. 특히 다수 국가가 핵을 보유한 이 시점엔 서로 밉든 곱든 국제관계의 다음 스테이지를 보며 공생의 길을 찾는 것이 최적의 판단입니다. 국제관계란 적에게 끝까지 보복하며 정의 구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이끌면서 한편으로는 자국의 포인트를 극대화하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인류에게 20세기 초와 같은 비열한의 시대가 한 번 더 온다면 이번엔 그 파멸의 규모와 깊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보이죠. 지금 이 게임의 주요 구성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80억 인구와 후손들의 생존권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엔 스크립트를 너무 깊게 고민하다 4주 만에 찾아뵈었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하고 언제나 성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